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 속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과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처가의 텃밭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로 인해 우리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텃밭에서 야채를 더 따기 위해 처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온 대화는 우리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우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들과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소중한 것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식구의 가장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아들, 딸뿐 아니라 조카, 장모님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은 비교적 큰 단독주택으로 각자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어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맑은 물 같은 처가의 분위기를 흐리게 했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처제 남편이었던 제 손 아래 동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부하가 치밀었 당시 사건과 그놈의 최후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군 단위의 작은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시골 가정으로 부모님께서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도왔고 두 동생과 함께 비교적 소박하지만 정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서울로 상경한 제 여동생과 남동생과 달리 저는 고향에 남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죠. 원래 읍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저희 부모님은 연년생인 우리 3남매 중 여동생 다음으로 일찍 결혼한 남동생의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 남동생 부부와 합가를 하셨어요. 이후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 만난 2살 어린 아내와 나이 35에 결혼하게 됐죠.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애정이 깊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였기에 부모님께서 서울로 떠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존중하며 아들과 딸을 사랑으로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제 결혼했을 당시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직업 때문인지 장인어른은 굉장히 강직하고 뻣뻣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항상 공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분으로 저에게도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반면 장모님은 그런 장인어른께 평생 의지하고 살던 마음 여리고 소심한 분이셨죠. 장모님은 매우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으로 항상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하며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였다고 해도 두 분 모두 자식들을 사랑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분처럼 좋은 사람이었던 처제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을 낳았던 해 결혼을 했어요. 처제는 항상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던 처제는 군청 공무원이던 제 손아래 동서와 업무적인 일로 알게 된 지 2년 만에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지영 씨를 정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절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영이에게 좋은 남편, 두 분께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는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음이 많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지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 도박과 술,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가족들의 큰 상처를 주게 되었죠.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지영 씨를 정말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절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영이에게 좋은 남편, 두 분께 좋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처가에 처음 인사 온 동서를 봤을 땐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싹싹하게 웃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조금 무뚝한 저의 다정감한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좋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부터 동서의 싹 수 없는 언행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시간이 흘러 처가 조금 편해지자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메추리알 장조림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입맛이 짧게 변한다던데 간에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국에 콩나물도 너무 익어서 좀 질긴 것 같고. 에휴, 오늘 밥상수는 10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분발하세요. 아유, 취한다. 장모님, 저 숭늉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과음했을 땐 숭늉을 마셔야 속도 풀리고 술도 계속 술술 들어가는 법이거든요. 아유, 어지러워. 숭늉 끓여주실 동안 저 누워서 TV 좀 보고 있을게요. 동서는 장모님을 만만하게 봤는지 자꾸 장모님께 결례를 범하더라고요. 게다가 술은 또 어찌나 좋아하고 주사는 어찌나 개판인지 처가에 올 때마다 혼자서 술을 그렇게 마셔대고 진상을 부렸어요. 배를 드러내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장모님께 안주를 주문하지 않나? 다 같이 야구를 보는데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시다가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욕설을 퍼붓지 않나?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었죠. 도서방, 자네 그만 좀 해? 장인어른, 장모님 다 보고 들으시는데 그게 무슨 추태야? 네, 형님, 죄송해요. 그래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고 처음엔 장인어른은 이를 꽉 깨물고 그런 동서를 지켜만 보셨더군요. 어른들이 참으시고 자식인 저와 아내가 큰 소리 내기도 곤란해 저는 조용히 동서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죠. 하지만 동서는 그때만 잠시 눈치를 보는 척할 뿐 다음에 처가에 올 때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처제가 결혼 1년 뒤 조카인 딸을 임신했을 때 배가 부른 처제를 당연하게 술 먹고 부려먹는 동서를 보고 장인어른은 화가 폭발하셨습니다. 여보, 나 양말 좀 벗겨줘. 술 취하니까 발이 다 뜨겁네. 양말 벗기고 나 냉수도 한 잔만.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배 불러오는 임산부한테 뭘 시키는 게야? 장인어른 그게요? 꼭 참기만 하던 장인어른이 호랑이처럼 화를 내자 그제야 동서가 수습하려는지 눈치를 보더군요. 장인어른은 그런 동서에게 사퇴질을 하며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하셨죠. 내가 처음엔 내 안사람한테 무리하게 구는 자네한테 화를 내려다가 박서방이 먼저 쓴 소리 해줘서 참고 두고 봤네. 하도 과음을 하도 아들도 아닌 사위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하나 고민이 돼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임신한 아내를 대하는 자네 태도를 보니 고민할 것도 없이 크게 혼을 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딸이 바보라서 지금 자네한테 그렇게 다 해주고 있는 줄 아나? 아까부터 그만 좀 하라고 조용히 자네를 타이르는 우리 딸 목소리 나 다 들었네. 우리 딸은 부모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단 자네 진상 받아주고 있었던 거야. 이 한심한 사람아.
자네 또 한 번 자네 장모나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 보이면 내가 그땐 절대 가만히 안 놔둘 걸세.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알았어? 우리 집사람 음식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고? 자네 그 태도는 예의 범죄 100점 만점 중에 마이너스 40점이야. 건방지게 어디서 점수 매겨. 얼른 그동안 잘못했다고 자네 장모랑 우리 딸한테 사과하게. 죄송했습니다. 장모님, 여보, 미안해. 양말은 내가 벗을게. 동서는 약자 앞에선 아나무인처럼 굴다가도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강자다 싶으면 냅다 남자가 엎드리고 마는 소인 배더라고요. 하긴 그랬으니 이전에도 제 마지막 한마디를 듣자마자 진상을 멈췄던 거겠죠. 그 뒤로도 동서는 술에 취해서 몇 번이나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행동하려다가 장인어른의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동서는 처가에 올 때마다 찌그러진 깡통처럼 길을 못 펴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게도 됐죠. 그러다 한 번은 제게 전화해 대뜸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솔직히 우리 장인어른 너무 꼰대 같지 않아요? 아니, 언젠 아들처럼 대해주겠다더니 진짜 아들처럼 처가에서 좀 편하게 행동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거 보셨죠? 사람이 너무 좀스러운 것 같아요. 동서는 장인어른에게 당하기만 하자 억울했는지 같은 사위인 저를 꼬셔 장인어른의 뒷담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 한심한 말을 듣는데 정말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단호히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자네 뒤에서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뒷담화하려고 하는 자네 말이 훨씬 좀스럽게 들리네. 그리고 진짜 아들처럼 행동했다고? 그럼 자네 부모님께 하는 자네 행동부터 고쳐. 난 내 부모님 앞에서 이 나이까지 그렇게 술 주정하고 반찬 투정하는 몰상식한 짓은 하지 않으니까. 동서의 이런 말과 태도에 나는 정말 혐오감을 느꼈다. 그의 비열함과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한 모습은 견딜 수 없었다. 아내도 그 통화 내용을 듣고는 지겨워하며 허탈한 한숨을 내쉬더군요. 우리 착한 처제가 대체 왜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내는 동서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실망하고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동서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에 대해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당시 출산 휴가에 들어갔던 만삭의 처제가 시장에 갔다가 홀로 저희 집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제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그 사람 행동이 썩 보기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 알아 언니. 연애 시절에 나한테 정말 잘하고 막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본 모습이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이미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살고 싶어. 게다가 뱃속에 우리 딸의 아빠인 사람이잖아. 친정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동안 박 터지게 싸우긴 했지만 요즘엔 그래도 기세가 꺾였으니까 잘 타이르고 달래서 살아보려고 부모님께도 또 언니랑 형님께도 늘 미안해.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는 처제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 아내도 저도 우선 처제 인생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결혼 2년 뒤 조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가엔 큰 불행이 닥쳤어요. 바로 장인어른께서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병원에서 검사받았다가 식도암 3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가족 모두는 그런 강직하고 항상 건강하신 장인어른께서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당혹감이 컸죠. 이후 장인어른은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지만 얼마 뒤 폐전이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이 4기로 진행됐던 거예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울지 말거라 소연아. 넌 장여자니. 네가
단단히 먹고 네 엄마랑 동생의 버팀목이 돼줘야지. 아빤 포기 안 한다. 아빠 항암 치료 받고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 꼭 나을 거야. 장인어른은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항암제 효과가 없어서 다른 항암제로 변경하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도 말이죠. 그 과정에서 장모님과 처제, 그나마 가장 굳세였던 저희 아내까지 자꾸만 절망에 빠졌어요. 모든 가족이 처음에는 강하게 버티려고 했지만 점차 그들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던 장인어른은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한 지 약 1년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장인어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감기 부탁을 하시더군요. 박서방, 이제 내가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나한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부디 너무 약하고 여린 내 아내랑 자네 처제, 그리고 강한 척해도 속은 여린 우리 큰딸 모두 잘 좀 부탁하네. 사위도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피도 안 섞인 자네에게 내 남은 가족을 부탁해서 미안하네. 둘째 사위는 내가 도저히 믿음직하지 않아서 못 믿겠어. 나한텐 아들이 없었지만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꼭 자네 같지 않았을까 싶어. 항상 자네에게 고마웠어. 박서방, 내가 하늘에서나마 항상 자네 행복을 빌어주겠네. 그러니까 제발 내 아내와 딸들도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제 아내뿐 아니라 장인어른 대신 장모님도 처제도 꼭 잘 지키면서 살게요. 장인어른은 저에게 남은 가족을 부탁한다는 말만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셨어요. 특히 평생을 장인어른께 의지하며 살던 장모님에 대한 걱정을 돌아가실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셨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고 처가 식구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장인어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님, 약속드린 대로 제가 이 가족을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님의 가족을 지켜드릴게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저는 장인어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장모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더군요. 그럼 저와 아내가 아이들과 처가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장모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셨어요. 왜요, 장모님? 장모님, 저희 애들도 좋아하시잖아요. 혼자 외롭게 살지 마시고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하게 사세요. 네? 난 그동안 자네 장인 덕에 충분히 편하고 호강하며 살았네. 그런데 평생을 자네 장인한테 의지만 했다 보니 자네 장인이 없는 지금 난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노인이 된 느낌이야. 그러니 나도 혼자 살면서 이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싶네. 내 뜻은 확고하니까 자네가 정말 날 위한다면 내 뜻을 존중해 주겠나. 그런 장모님의 말씀에 차마 아내와 저도 뜻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보다 자주 장모님 댁을 찾아뵙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1년 뒤 저와 아내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삼겹살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아내는 첫째 아들을 낳으며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회사였던지라 더 이상 그 회사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때마침 맞벌이를 하고 싶어 하던 아내와 상의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는 장모님께도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그때 장모님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삼겹살 집이면 손님들 먹을 쌈, 야채나 고추 같은 거 필요하지 않소? 내가 뒷밭에 상추랑 깻잎, 고추 같은 것들 심어서 키우는 거 알지? 그걸 더 많이 심어서 내가 삼겹살 가게에 대줘도 될까? 장모님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계획을 듣고 기뻐하시며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보신 것 같았어요. 네? 그럼 저희야 감사하죠.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장모님 안 힘드시겠어요? 힘들긴 나도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소일거리 삼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좋지.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남아서 자식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깎여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장모님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려왔어요. 장모님께서 우리 가게를 돕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걸 들으니 더욱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도움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장모님께 가족 사이에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바득바득 야채값을 삶에서 치러드렸죠. 겸사겸사 야채들을 가지러 거의 매일 출근 전 아침 혹은 퇴근 후 저녁에 처가에 들리게 되어 장모님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도 장모님도 서서히 일상을 다시 찾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역시나 동서였어요. 동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자신에게 뭐라고 하던 사람이 사라지자 아주 살판이 난 모양이더군요. 형님, 오랜만에 저랑 시원하게 소맥 말아서 과하게 드시죠. 이제 뭐라고 할 장인어른도 안 계시잖아요. 장모님, 이번에 담으신 겉절이 맛이 영 별로던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고 냉탕이기까지 해요. 장모님 요리 실력이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은데요. 동서는 개가 낳지 못하고 다시 전처럼 술을 찾고 신나게 반찬 두 정도 해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 제가 집안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동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도서방, 정신 차려. 장인어른이 안 계시다고 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선 내가 장인어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네가 계속 이따위로 행동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 앞에서 내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 정신 차려라. 동서는 제 말에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무례한 행동을 참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죠. 이제는 제가 가족을 지키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뭐라고? 장인어른이 안 계시면 장모님께 다시 버릇없이 굴어도 되는 거야? 장인어른도 원래 술 즐기셨던 분이셔. 그런데 자네가 매번 진상 부리고 항우 정림도 후로 하는 꼴을 보고 아주 질려버려서 술을 멀리 하신 거야. 그리고 장모님 음식을 그렇게 일일이 평가할 거면 아예 숟가락 젓가락을 들어 올리지도 마. 주시면 그냥 감사하게 먹을 것이지 어디서 품평질이야? 장모님은 워낙 천성이 어지고 착한 분이니까 사위, 자네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부모된 마음으로 해주신 거지만 난 그런 걸 절대 그냥 두고 못 봐. 전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내기 힘들어서 가만히 타일렀더니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보지. 분명히 말하는데 난 경우 없는 행동은 장인어른처럼 딱 질색인 사람이야. 처음 듣는 제 호통에 동서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귀가 바닥까지 쭉 처지더군요. 장모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셨고 제 아내는 자기 대신 제가 화를 내주자 더 이상 말은 않고 동서를 못마땅한 듯 쳐다봤죠.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자기 남편의 철없는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된 처제는 그땐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우리 아빠 안 계시다고 우리 엄마 무시해? 우리 엄마가 우스워? 당신 그동안 나랑 집에서 박 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정말로 안 그런다고 약속한 거 잊었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진짜가 엄마랑 당신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는 불상사를 도달해 볼래?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한들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짓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제까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들자 찌질한 동서는 입만 삐죽 내밀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삐지는지 이유 한마디 말도 없이 밥만 꾸역꾸역 씹어먹더니 맛없다고 투덜대던 장모님의 겉절이를 통째로 들고는 처제와 조카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가족 모두는 제 호통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고 아내는 제가 대신 화를 내주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동서를 불만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처제는 동서의 철없는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며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강하게 대항했습니다. 동서의 이런 행동에 대한 가족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당신 맛없다면서 그건 왜 가져가? 갈 거면 당신 몸만 가. 이거 아까 장모님이 우리 주신다고 따로 싸놓으신 거야. 싱겁긴 해도 겉절이만한 막걸리 안주가 없단 말이야. 여기선 아무도 술 못 먹게 하니까 집에 가서 혼자 막걸리 마실 거야.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하게 한심해 보이던지요. 처제도 그걸 잘 알았는지 우리 앞에서 차마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러곤 장모님과 우리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를 했죠. 내가 딸 하나를 키우는 건지 다 큰 아들하고 딸까지 둘을 키우는 건지 갈수록 구분이 안 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언니 형부제가 저희 건 어떻게든 철 좀 들게 만들어 볼게요. 동서가 한심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놈이니 어디 가서 큰 사고는 못 치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카가 5살이 되던 해에 그놈은 아주 대형 사고를 쳐버리더군요. 어느 날 처제는 아내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에서 함께 잠시 쉬고 있던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아내와 함께 귀 기울였죠. 언니, 어떡해? 지금 우리 애 아빠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연락 왔어. 알고 보니 동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한 지역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더군요. 그렇게 동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서에 잡혀간 거죠. 정말 그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로 결국 동서는 징역 6개월형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까지 물게 됐어요. 또한 공무원직 파면까지 당했죠.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에게 뇌물죄는 그만큼 중지이자 치명타였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간덩이가 부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아휴제부, 정말 어디까지 사람을 실망시킬 거니? 아내와 저는 동서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처제와 조카가 걱정되어 자주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처제의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듣고 동서가 최근 도박에까지 빠져 처제 몰래 재산을 많이 날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우린 평소에도 의연했던 처제가 무너질까봐 크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처제는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의연한 태도를 갖추더군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나 싶어서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형부. 하지만 저한텐 저만 보고 있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전 이제 엄마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저까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형부, 저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버틸 거예요. 엄마는 강하다고 하더니 저는 그때 처제 안에 숨어있던 장인어른을 닮은 강한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제는 단순히 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강하고 자신의 상황을 책임지고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출소한 동서는 이혼을 선언한 처제, 장모님,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말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제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아내, 이 가족의 강인함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지키고 강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강인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난 살면서 당신을 정말 많이 용서해줬어. 그런데 이젠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 딸한테 못난 모습까지 보인 당신하고 나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만 이혼해.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앞으로 도박 끊고 장모님께 버르접시도 안 굴고 술도 안 마실게. 나 정말 새 사람 돼서 가족을 위해서만 살게.
난 당신이랑 우리 예지 없이 절대 못 살아. 장모님, 형님, 처형, 저 정말 앞으로 다른 사람처럼 변할게요. 제발 저 사람 한 번만 설득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마. 아빠 울잖아. 처제는 끝까지 동서에게 단호하게 보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당시 5살이었던 조카가 영문도 모르고 울음을 터뜨리며 동서를 감싸자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처제가 워낙 딸 바보이기도 했고 조카가 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동서를 많이 닮았거든요. 붕어빵인 부녀가 자신을 쳐다보며 엉엉 울고 있으니 가뜩이나 마음 약한 처제의 결심이 흔들렸던 거죠. 조카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고 그 작은 얼굴에서 그런 감정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 아이의 불쌍한 눈빛은 우리 모두를 깊이 슬프게 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처제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동서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말 아내와 저도 처제를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장모님과 우리 앞에서 이마까지 마루 바닥에 대고 애원하는 동서의 모습에 사람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다는 처제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동서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처제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출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동서 때문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처제 부부는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동서가 좀처럼 취업이 되질 않았고 가뜩이나 빚까지 있던 형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도리가 없었던 거죠. 천사 같은 장모님은 면목 없어 하는 처제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오히려 엄만 이렇게라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부담 갖지 말고 분가할 돈 천천히 모으면서 마음 편히 있어. 하지만 저와 아내는 이전 동서의 행동을 떠올리고 학과를 내심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야채를 가지러 거의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처가에 들르기에 자주 처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 안심이었죠. 아, 형님 오셨어요? 제가 장모님 도와서 저기 상추랑 깻잎이랑 고추 잔뜩 따놨어요. 장사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자네가 장모님을 도와서 저걸 다 땄다고? 고마워, 고생했겠네. 아직 취업 소식은 없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이도 있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가족들 위해서 노력해야죠. 면목 없습니다, 형님. 어우, 장모님 냄비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이야, 저녁으로 동태탕 하신 거예요? 완전 맛있겠다. 감사해요, 장모님. 그렇게 한동안 지켜보니 동서는 정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장모님께 잘하고 살더라고요. 장모님을 도와 텃밭도 함께 가꾸고 반찬 투정은커녕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은 뭐든 감사하게 먹으며 장모님이 집안일을 도왔죠. 처제도 동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우리에게 내심 놀란 듯 말해주더군요. 장모님께 따로 동서가 불편하게 구는 일이 없냐고 여쭤봐도 장모님은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때문에 저와 아내는 정말로 동서가 한번 교도소에 다녀오니 새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비록 아직 취업을 못해 집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들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구렁이 같은 동서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린 처제 부부가 장모님 댁에 들어간 지 1년하고 몇 개월쯤 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여보, 아무래도 저녁 장사할 야채가 너무 모자라네. 고추는 하나도 남김없이 뚝 떨어졌어. 오늘 점심 단체 손님도 3팀이나 있었고 유독 손님들이 야채 많이 찾아서 그런가 보다. 이따가 저녁 장사 전에 장모님 댁에 가서 고추랑 다른 채소들 좀 더 따오자. 그날따라 저녁 장사 시작하기도 전에 고추와 다른 채소들이 떨어져 저와 아내는 처가 텃밭에 가서 고추와 야채들을 더 따오려고 했습니다.
처가로 출발하기 전 집에 있을 장모님과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두 사람 모두 집을 비웠나 싶다가도 어차피 마당 대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텃밭에 가서 얼른 저녁 장사를 할 만큼만 야채를 따오자 싶어서 처가로 향했죠. 그런데 처가 앞에 차를 주차하고 마당으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모님하고 동서 목소리인데 두 사람 다 집에 있었나 보네. 저와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두 사람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과 동서는 집 뒤쪽에 있던 텃밭에 함께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히 들리더군요. 그리고 그 대화를 들은 아내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장모님 빨리빨리 거기 깻잎들도 다 따시라고. 그래야 제가 이따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형님하고 처형 오면 제가 다 땄다고 생색을 내죠. 그리고 거실에 있는 술병 좀 제대로 치우시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대충 구석에 치워뒀다가 제 아내가 보기라도 하면 장모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미안하네. 내가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무거워서 멀리 날라둘 수가 있어야지. 웃기지 마세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제가 제 아내 몰래 장모님한테 매번 술병 치우라 그러고 텃밭일도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니까 제 본 모습 집사람이나 형님 처형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니라니까. 미안하네. 내가 얼른 감쪽같이 치우마. 텃밭 쪽으로 향했지만 뒤돌아 있던 장모님과 동서는 우리를 못 본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동서는 장모님께 목에 피까지 세우며 해악질을 부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 잠깐의 모습과 대화만으로도 저놈이 우리와 철의 앞에서만 세 사람인 척하고 뒤에선 장모님을 미친 듯이 구박하고 원래 술까지 퍼마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의 대화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치우실 거면서 왜 사람 목 아프게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저도 장인어른처럼 장모님 때문에 식도암이라도 걸리게 하고 싶어요? 제가 얄미워서요? 근데 어떡하나요? 제가 말했죠. 장모님. 저뿐 아니라 사실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 비리 많이 저지르고 다녔다고요. 집사람은 아닌 척하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제가 몰랐겠어요. 그래도 제 아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준 거죠. 만약에 제가 아내 몰래 맨날 낮에 집에서 술 마시고 장모님 부려먹고 사는 거 집사람이 알고 저 이혼당하잖아요. 그럼 저 아내고 뭐고 집사람 비리 다 고발일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둘 다 실직자. 불쌍한 우리 예지는 손가락만 쭉쭉 빨면서 살겠죠. 안 그래요? 결국 제가 이혼하는 건 장모님이 스스로 자기 딸 그리고 자기 손녀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아우, 소리 질렀더니 목이 탄다. 파! 저 술 좀 더 사 먹어야겠으니 돈 좀 내놔 봐요. 이미 막걸리 2병이나 비워놓고 술 또 먹겠다고? 내가 일주일 전에도 20만 원이나 줬지 않아? 그걸 벌써 다 썼어? 자네 요새 한 번씩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는 것 같던데 동네 할매들 자네 도박하는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본 것 같다고 했어. 자네 혹시 요새 일자리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도박에 손대나? 동서는 정말 폭군처럼 소리치며 장모님을 몰아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그는 거칠게 손을 휘두르며 장모님을 협박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듣고만 있었죠. 장모님 진짜 이렇게 힘들게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돈 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목이 타네. 빨리 돈 좀 내놔 보세요. 동서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장모님을 윽박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동서의 태도와 행동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동안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자신들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이가 없는데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 빨리 취업하라면서요. 저 세상 가기 전에 장인어른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도 짜증났었는데 장모님까지 저한테 훈수 두시려고요? 이보세요, 장모님. 장모님 딸 지키고 장모님도 저한테 부모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달라는 대로 돈이나 주고 밥이나 차려주면서 조용히 삽시다. 예? 다른 가족들은 여태까지처럼 입 싹 닫고요. 동서는 그동안 처제의 약점을 비밀로 장모님을 겁박하고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하며 끊었다던 술뿐 아니라 도박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거죠. 동서의 대먹지 못한 말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장모님을 보니 눈이 돌더군요.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이 개자식이 감히 누구 엄마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제가 뛰쳐나가기도 전에 아내는 마당에 있던 고무대야를 들고 달려오더군요. 크기도 크고 담겨있던 물도 많아 엄청나게 무거웠을 텐데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어어하며 당황한 동서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그 물을 차가운 동서의 머리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처영 형님, 언제 오셨어요? 아우, 차가워. 차가워? 너 따위한텐 우리 집 마당 수도꼭지에서 나온 처물도 아까운데 내 주먹을 날리기엔 내 손이 아까워서 대신 물이라도 뿌린 거야. 이 등신 같은 게 우리 앞에선 납작 엎드려서 인성 고쳐먹은 척하더니 만만한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처영, 우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형님, 처영 저러다가 사고 치겠어요. 진짜 손에 든 저 대야부터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네. 그놈은 기겁을 하고 제 아내를 피해 마구 도망치려 숨고하더군요. 우리를 보고 크게 놀랐던 장모님은 빈 대야를 마구 휘둘러대는 아내를 껴안고 말리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정말 법에 저촉되는 실수를 할까봐 말이죠. 저는 염치 없이 아내를 피해 제 옷을 잡아당기며 매달리는 동서의 뒷덜미를 덥석 잡아챘어요. 그리고 그대로 흙밭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제 술이 좀 깨냐 이 개자식아? 이야 내가 살다 너 같은 버러진 처음 본다. 뭐? 취업이 안 돼서 면목이 없다고? 형님, 네가 우리 줄 야채를 장모님 도와서 다 땄다고? 고영진이 많이 죽었네. 저 따위 거짓말에 깜빡 쏘가 넘어가긴 하고. 애초에 인간은 안 바뀌는 건데 우리 처제를 존중해 준답시고 널 마지막으로 믿었던 내가 바보 멍청이다. 야 어디서 엄살이야? 일어나서 똑바로 싹싹 빌어. 어디 사위라는 게 연로하신 장모님을 부려먹고 돈까지 뜯어내? 뭐 부모 대접. 넌 네 부모한테도 대접을 이렇게 하냐.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동서는 물을 뒤집어 쓰고 흙밭에 내동쟁이 쳐져서 완전히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원래는 안 그러는데요. 오늘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웃기시네. 내가 너 취한 모습을 잘 아는데 오늘은 혀도 안 꼬이고 멀쩡하구만. 어디서 또 그따위 거짓말로 새치어를 놀리려고 들어? 새치어 안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보다 좀 기가 세다 싶은 사람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면서 난 사람 봐가면서 태도 바꾸는 너 같은 인간은 딱 질색이야. 그리고 너 같은 놈 더 이상 우리 장모님 옆에 두고 우리 처제 옆에도 못 둬. 이젠 처제가 용서해 준다고 해도 내가 용납 못해. 그리고 잘못은 나한테 말고 우리 장모님께 빌어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놈은 저와 아내를 보자마자 허무할 만큼 순식간에 태도를 비굴하게 바꾸더군요. 몇 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려다 실패하자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놈을 내버려 두고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왜 옆에 저놈 저런 행동을 다 참아주셨어요? 저놈이 말한 처제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걸 믿으세요? 장모님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깊은 상처와 고통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맞네. 나도 자식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인 거 다 알아. 그리고 도서방에 저런 행동을 눈 감아주는 것도 우리 딸하고 손녀를 위한 일이 아닌 걸 알아. 근데 이미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고 범죄자까지 된 아빠를 둔 손녀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무서웠네. 자기 엄마마저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되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냐. 그래서 어떻게든 나 혼자서 도서방을 옳은 길로 이끌어 보려고 애쓰고 말리고 하면서 고군분투했던 거네. 그게 우리 딸도 손녀도 지킬 수 있는 길일 테니까. 하지만 나처럼 나약한 사람한텐 헛수고인 게지. 정말 미안하네. 장모님, 저는 처제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저놈 말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한들 진짜 잘못을 했으면 정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장 예지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를 남기는 것보단 죗값을 치르고 반성하는 부모를 남기는 게 100번 낫잖아요. 자네 말이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만 하도 도서방 말에 계속 휘둘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제대로 된 사고가 안 됐던 것 같아. 난 도서방 행동을 내가 참지 못하면 내 자식하고 손녀 인생을 다 망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럽네. 나약하고 자존감까지 떨어져 있던 장모님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런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동서를 용서할 수 없겠더군요. 제 아내는 우선 너무 구슬프게 울던 장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는데 그놈은 슬그머니 눈치를 보더니 우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처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놈의 뒷덜미를 다시 잡고 거실로 내팽개쳤습니다. 어딜 은근슬쩍 방에 들어가서 버티려고? 너 저기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우리 처제 이혼시켜야겠다. 그놈은 누나를 불아리는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울상을 지으며 정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장모님 생각에 주먹이라도 내리꽂고 싶었지만 저놈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싶지 않아 참았죠. 저와 아내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가게로 오지 말고 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저녁을 챙겨 먹으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저녁 장사고 뭐고 오늘 저놈을 끝장내야겠다 싶어 퇴근할 처제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6시 반이 넘자 처제는 어린이집에서 조카를 하원시켜서 돌아오더군요. 엄마, 저 왔어요.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어머, 언니랑 형부 와 있었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처제는 집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던 처제에게까지 화가 나 있던 아는 사나운 목소리로 그날 일어났던 일을 모두 폭로했어요. 장모님은 거실과 통해 있던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너 정말 몰랐어? 이 개자식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정말 몰랐냐고? 아내는 분노에 가득 차 처제를 향해 외쳤습니다. 처제는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는 동서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우리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늘로 끝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한 짓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 말에 동서는 겁에 질려서 몸을 떨기 시작했고 처제는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장모님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모두 들은 처제는 귀 기울여 듣더니 조카를 방에 들여보내더군요. 그리곤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던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니 동서는 염치도 없이 가련한 목소리로 처제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팔 아파? 팔이 아파? 그럼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아! 처제는 그렇게 말하며 동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동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뺨을 감쌌죠. 그 소리는 집안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날카롭고 크게 들렸습니다. 처제는 동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뺨이 아파서 팔이 아픈 건 잊었지? 야,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저번에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싹싹 빌었으면 정신을 차렸어야지. 어디 가족들을 전부 기만하고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짓을 해? 그리고 비리?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디 한번 고발해봐. 건덕지 있으면. 어디 세상 사람들 전부 너처럼 다 뒤가 구린 줄 알고 그딴 거짓말을 해? 설사 그렇다고 한들 어디 그런 걸 약점 삼아 자기 장모한테 돈을 뜯어먹고 부려먹어? 너 같은 건 이 집에서 당장 내쫓길 줄 알아. 꺼져. 꺼지라고. 처제의 분노와 절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동서는 더욱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으며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 저녁에 어딜 꺼져? 나 우리 부모님한테 또 공무원 파면된 일로 저당한 거 알잖아. 나더러 어딜 가라고. 예지야, 너희 엄마가 이 아빠 내쫓는다. 얼른 나와봐. 또 애 앞세워서 내 마음 약하게 만들 생각하지 마. 이번엔 어림도 없어. 애가 어리니까 저번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따지고 보면 당신이 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귀찮다고 얘한테 휴대폰 화면만 틀어주면서 난 당신한테 지나칠 정도로 많은 기회를 줬어.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알았어.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될 오염수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라는 걸 말이야. 나 혹시 몰라서 맨날 화장대 서랍에 이혼 서류 준비해두고 살았거든. 당장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가. 여보, 여기서 나가면 난 어디서 뭐 먹고 살라고. 제발 용서해줘. 장모님, 이 사위 좀 용서해 주세요. 예? 너 좋아하는 도박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되겠네. 아, 맞다. 당신 가지고 있는 10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내고 나가. 그거라도 그동안 우리 몰래 엄마한테 뜯어간 돈 갖고 하라고. 동서는 장모님께 그런 짓을 하면서도 결말이 이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처제가 짓지도 않은 잘못을 들먹이며 장모님께 한 거짓말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만큼 무시했던 건지 술에 쩔어 판단력이 흐려졌던 건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자신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처제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합세해서 그놈의 짐까지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그놈은 울상을 지으며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제는 그런 그놈을 애착 없이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엄마, 제가 눈뜬 장님이었어요. 저 때문에 이런 몹쓸이를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많이 괴로우셨죠? 전 정말 자식 자격도 없어요. 아니다, 지아와. 다 이 엄마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이야. 울지 말 거라. 엄마가 오히려 미안하다. 그날 처제가 장모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며 서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은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그 장면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죄인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장인어른께 장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제 스스로가 미웠습니다. 때문에 그날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어차피 처제랑 이혜지도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들어온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방도 넉넉하고요. 아무래도 어린 저희 아들 제외하면 집에 남자는 저뿐인데 제가 장모님도 처제도 옆에서 지켜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장모님, 전 다른 무엇보다 장모님의 여리고 착한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또 휘두를까 봐 걱정돼요. 같이 산다고 해서 장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또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위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어째 어른인 나보다 박서방 자네가 나보다 배는 현명한 것 같네. 내가 정말 염치 없이 자네에게 기대고 살아도 되겠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그날 장모님은 설득 끝에 아내와 저는 집을 팔고 아이들과 처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우린 처제와 조카, 저희 아이들과 아내, 장모님까지 7명의 대가족이 된 거죠. 처제는 이후에도 계속 매달릴 거라던 그놈과 결국 이혼하고 조카의 양육권도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서히 다시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몇 달 뒤 그놈이 저희 집에 다시 다급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린 마당에서 울상을 짓고 우리를 불러내던 그놈을 황당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놈 입에서 나온 말은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장모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읍내 쪽 방에 머물면서 일용직 일을 하고 근근히 살았었는데 너무 돈이 궁하다 보니까 같이 도박하던 도박꾼한테 조금 사기를 쳤었어요. 근데 제대로 쳐보기도 전에 그게 걸려서 지금 그놈이 절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을 전전하고 있다고요. 다시 저 받아달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사는 집은 보증금도 없는 데라 뺄 보증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놈은 다른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이 가장 약한 장모님만 바라보며 애원하더군요. 기가 차서 그놈을 그냥 쫓아내려 했는데 장모님이 나서서 그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내가 아주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나한테 지금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거 아닌가. 그런데 난 더 이상 자네에게 베풀 관용이 남아있지 않네. 난 사위였던 자네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런 약한 마음으로 인해 자식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과오는 범하지 않을 걸세. 그러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게. 나 이래봬도 우리 영감 덕에 아는 경찰이 꽤 있다네. 어디 지금 당장 불러서 자네를 여기서 끌려가게 만들어줄까? 경찰이요? 장모님의 그런 단호하고 무서운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놈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리곤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슬쩍 눈치를 살피며 냅다 주랭낭을 쳐버리더군요. 참으로 한심한 뒷모습이 아닐 수 없었죠. 워낙 좁은 지역이라 그 뒤 동서에 대한 소문은 저희 가족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사기치려던 도박꾼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노숙을 하며 그놈들을 피해 다녔던 동서는 결국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 이 지역을 떴다고 하더군요. 그 뒤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정착을 잘한 건지 어땠는지,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동네에서 동서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눈이 멀어서 단단히 멀었나 봐요. 형부,
그런 한심한 인간을 고르고 산 제 자신이 정말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과거는 싹 잊고 저는 앞으로 저희 예지 보면서 살려고요. 처제는 지금껏 그놈을 자신 인생의 오점이라고 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인 것을요. 저는 그런 처제를 열심히 북돋우며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아들의 사람 도리를 아는 참된 사람으로 잘 키웠다며 저를 항상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저와 아내는 여전히 삼겹살 가게를 무난히 운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모님의 텃밭에서 야채를 받아다 쓰면서 말이죠. 처제의 딸도 우리 아이들을 친오빠, 친언니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밝게 커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서 모두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더 이상 처가 식구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가족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서라는 폐렴 같은 존재를 겪어보니 세상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반면 모질게 마음먹고 외면해야 하는 가족도 있는 법이더군요. 때로는 힘들어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만 쫓는 사람은 결국 가족에게도 버림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제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리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